Our planet is still in the emergency room. We need to drastically reduce emissions now.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 요즘도 전기세가 엄청 올랐던데 저 같은 경우 혼자 살지만은 4인 가구 전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냉장고가 4개 정도 있으세요? 예? 냉장고가 많으세요? 냉장고가 많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편견을 좀 치워주시고 컴퓨터 이제 뭐 컴퓨터, 요즘에 다 게임 뭐 보는 것도 다 그거로 보고 게임기 돌리고 그러는데 이게 꽤나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전기료가 4인 가족 기준에 맞게 나온 거야, 내가 보기가 에너지표 보니까. 그래서 같이 살면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 친환경 시대에 정말 문제가 많은 연예인이네요. 근데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난방비가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데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것 때문에 유가가 또 출렁출렁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겨울 우리나라 전기 사정 뭐 괜찮은 겁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생각지도 않게 또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국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일 가격이 지금 크게 오를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들이 많은데 보시면 2022년 초에 저희 생각지도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었잖아요. 그때 유가가 이제 100불 이상 뛰었다가 이스라엘 전쟁 발발하는 바람에 지금 80불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더 올라가는 큰일 났네. 근데 다행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타인 둘 다 그렇게 석유가 나는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이란이 있는데 이란은 굉장히 큰 석유 생산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참전을 하게 되면 아마 유가가 굉장히 뛸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얘기되는 거에 가장 큰 거는 미래를 저희가 모르니까 이게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지금 자꾸 너무 커지는 거죠. 그렇네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희 예상 전혀 못했던 거고 저렇게 갑자기 뭐가 생기고 해서 대처를 할 수 없으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얘기 조금 더 해드리면 우리나라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일까요? 석탄이요. 배웠거든요. 네. 네,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강원도에서 더 이상 석탄 생산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화석연료라 그러는데요. 다 수입합니다. 자원이 나오는 게 없어. 와, 우리 가진 게 별로 없는 땅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이런 유가 변동이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요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이 줄지 않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줄지 않고 있나요? 네. 한번 보시면 점점 겨울에 피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2019년 비교하니까 진짜 많이 맞아요.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 피크가 더 여름보다 많았거든요. 그렇지? 선생님, 근데 여름에 에어컨을 더 많이 틀어서 전력 소비가 더 클 것 같은데 겨울에 전력 소비가 더 많은 이유는 뭘까요? 작년에 굉장히 추웠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난방을 옛날에는 보일러라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석유도 떼고 했는데 요새는 전기장판 많이 쓰시죠. 그거 그렇게 많이 쓰나? 예,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게 많은데 그게 이제 여름 피크를 넘었을 정도로 많아서 저희는 지금 이제 이중의 피크가 오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아마 올 겨울도 춥다 그러니까요. 여름에 이어서 또 한 번 또 최고 기록을 경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쌤,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저출산 문제도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전력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윤민상 패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제 잘못인가요? 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린다면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 네. 네, 이게 전기 소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충전할 때만. 전기 소비가 얼마나 됐든 상관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물과 공기 같은 존재라 네. 이제 손에서. 근데 사실 충전할 때만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전기는? 그러니까 작잖아요. 요만해서 뭐 많이 별로 안 안 쓸 먹을 것 것 같아. 네. 나는 고기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이민상 패널께서 다른 분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네. 네. 기지국 통해서 가고 그 기지국은 24시간 운영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은 다 전기를 쓰는 거겠죠. 에이, 쌤 너무하시네. 그것까지 저한테 얘기. 결과적으로 2018년에 한 기업에서 아이폰 1년 전기 사용량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데이터 사용, 배터리 충전 이런 거 다 고려하면 1년에 361kWh라는 양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쓰는 중용 냉장고 쓰는 전기보다 많이 씁니다. 1년치로. 식구가 4명이면 냉장고 4대가 들어왔네요. 맞네요. 냉장고 하나씩 들고 다니는 잘 거. 들고 다니는. 디지털이라는 거를 가장 빨리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네. 또 최근에 와서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뭐 AI, 네. 네. 빅데이터, 그렇죠. 뭐 데이터 센터 네. 저는 다 전기로 들립니다.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엄청. 그래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전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인구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주는 거는 맞는데 네. 네. 1인 가구의 아,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그것도 유민상 잘못이네. 유민상 씨. 스마트폰도 유민상 잘못, 게임도 유민상 잘못, 1인 가구도 유민상 잘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어쨌든 4명이 한 집에서 살아서 쓰는 에너지, 전기 포함해서를 나누기 4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4명이 각자 살면서 각 집에서 쓰는 전기나 에너지 사용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1인 가구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것도 에너지가 주는 추세가 아니라 느는 추세로 가는 국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도 굉장히 빨리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저희가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뒤에 있는 LED 전구들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예, 예. 오늘은 좀 세트. 거기 꺼, 저거. 2개 정도 끄고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TV 끄세요. 뭐라고 안 되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TV 빼고 다 그러면 안 끄세요. 되죠. 잘 쓰는 거죠. 오늘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4시 TV 모여서 빼시면 안 보세요. 되죠. 이수지 마이크 꺼요. 아니 쌤 그야말로 그동안은 우리가 뭐 에너지 소비 시대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그냥 대전력 소비 시대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앞으로 뭔가 좀 준비가 좀 필요하고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오일이든 LNG든 에너지원을 어디서 안정적으로 수급받느냐, 공급받느냐도 중요한데 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 에너지 형태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적정한 가격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11월 30일부터 네. UAE 두바이에서 제28차 UN 당사국 총회라는 것이 열렸어요. 다음 주네요. 거기서 여러 얘기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도 이런 총회 많이 다녀보셨죠? 네, 많이 갔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이번에 계시는 건가요? 제가 수업이 겹치지만 않으면 갈 생각입니다. 가면 막 다 전기차만 타야 되고 전부 다 종이는 못 쓰고 뭐 그렇게 다 너무 빡빡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발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더웠는데 차를 못 타게 하니까 행사장은 굉장히 멀었거든요. 걸어서 갑니까? 네, 그래갖고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그런 거. 저는 이번 협약에는 못 간다고 좀 전해주세요. 근데 쌤, 당사국 총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논의하는 거예요? 네, 파리 기후협정에서 합의했던 나라들이 한 195개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이 모여서 그러면 산업혁명 이전에 평균 온도보다 1.5도 내로 이것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년에 한 번씩 얼마나 잘했는가를
검토하는 이행 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내년인데 네. 그때 하게 돼 있어서 그런 중간 점검도 해야 되고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중간에 숙제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라는 낙제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너네 우등생이야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쌤 이런 협정이 글로벌 국가들이 여러 개 모였을 때 제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거는 글로벌 조별 과제와 같다. 네. 대학에서 우리가 조별 과제를 하면 네. 하는 사람은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올려요. 예, 이름만 하고 묻어가니까 또 일명 이게 프리라이더. 누구 책임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글로벌 국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조별 과제 하듯이 하면 이게 제대로 잘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맞아요. 정확한 비유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조별 과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잘하는 국가들도 있고 좀 지켜보는 국가들도 있고 안 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정한 게 2050년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30년이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못하는 쪽으로 갔을 땐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조별 과제를 잘한 국가라 그래서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그러면 해보네. 어떻게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각자 조별 과제 시켜놨는데 어떻게 좀 중간 점수 몇 대 몇이 어떻게 나옵니까? 좀 어떻게? 제 개인적인 평가를 물어보신다면 뭐 D- 정도. D-요? 뭐 해봤만 아니지. 거의 낙제인데 재수강이야, 너 재수강. 예. 또 들어야 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지구는 재수강 못하지 않습니까? 야, 지구 좋다. 2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정말. 지금 숙제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준비한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눠볼까요? 네. 네. 65년 정도 계속 같은 데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게 온도 상승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 상승을 이 농도하고 관계를 져서 보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금 한 해에 2 ppm 정도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혁명 이전에 275 ppm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450 ppm 정도가 되면 그때보다 한 1.5도 올라간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1.15도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얼마 안 얼마 안 남았네요. 보시면 최근 들어와서 좀 더 가파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빠르게 농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숙제 똥으로 한 것 같은데요? 혼나야 돼, 선생님한테. D- 맞죠? 네. 화성으로 옮기는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거기도 가져가실 거죠, 컴퓨터. 네, 거기 가서 전기 돌려야 근데 당장은 지금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그렇게 전 세계가 잘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후퇴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세계 석유 소비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위에 빨간 게 2022년 석유 소비량입니다. 월마다 조금씩 늘고 줄고 할 수는 있지만요. 근데 2020년을 보십시오. 갑자기 확 줄었지 않습니까? 네. 저 때가 우리가 그 기억하는 코로나. 네, 네. 맞습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저렇게. 사실 네. 지구에는 좀 도움이 됐던 거네요,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도움이 됐고요. 역설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온실가스 배출하고 에너지 사용은 결국 인간의 활동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이 활동을 줄이니까 석유도 저렇게 줄고 저렇게 주니까 온실가스 배출도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22년 가면서 세계 석유 소비가 다시 회복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 나처럼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 벌써 이 얘기 되게 오래전부터 네. 들은 것 같고 심지어는 무슨 요즘에 뭐 탄소법이나 이렇게 뭐 네. 이런 법으로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줄기는커녕 지금이 역사적으로 가장 이런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때다.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 안 줄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네. 그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데 한번 지금 제가 하는 기후변화 문제는 좀 후퇴한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오던 나라들이 주로 유럽 국가들이거든요. 네. Mais si nous voulons payer notre énergie à des tarifs raisonnables et ne pas dépendre de l'étranger, et d'investir dans la production d'énergie décarbonée,
And when our share of global emissions is less than 1%, how can it be right that British citizens are now being told to sacrifice even more than others? Halte ich diese Entscheidung, den Verbrennungsmotor zu verbieten, de facto für falsch. 독일이 유럽에서는 이제 환경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간 풍력도 하고 하던 나라던데 독일도 지금 정책을 보면 후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 국가입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작년에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 경쟁력이 지금 자꾸 떨어져서요. 그래서 독일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얘기하고 현실하고의 차이라 그럴까요? 약간 그런 문제에 지금 저희가 전 세계가 봉착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40%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저희가 철강 수출도 많이 하고 석유화학 제품도 많고요. 시멘트 생산도 많이 하고 이 제조업 강국들은 전부 에너지를 화석연료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현실적으로 줄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뭐 계속 성장을 시키려면 경제 성장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은 이렇게 내뱉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가 힘든 거고 이걸 포기하자니 경제가 또 안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 1년에 40% 줄었다 그러면 내 말 난리가 날 건데 목표는 뭐 어쨌건 에너지를 달성이니까. 줄여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 에너지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전기로 할 거냐, 뭐 석탄을 쓰느냐. 근데 이제 전기나 에너지를 왜 공급합니까? 수요자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에너지 사용이나 또 우리 플라스틱 많이 쓰는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두 번째로 1인당으로 많이 쓰는 나라인데 우리가요? 우리나라가요? 예. 그 정도로 많이 쓰는데요? 2위? 우와. 소비자들의 이런 관행, 습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바꾸기가. 그러니까 화석연료 기반의 인간이 생산하고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찾아가긴 투자도 하는데. 필요하고 뭐 노력도 필요하고 인식 변화도 필요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되지 않으면 넷째로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 저희 주제인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서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데 탄소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이게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위의 문제입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넷제로의 경로, 탄소 배출, 탄소 중립 가는 경로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패스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2030년에 가서요. 40%를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2050년에 가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근데 가는 방법이 경로가 파란색 경로는 이제 저는 유럽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빨리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니까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탄소를 배출한 걸 갖고요. 거래를 합니다. 돈으로? 정해져 있죠. 뭐 주식 거래하듯이. 그러면 탄소 배출하는 게 그동안은 공짜였는데 지금 거래를 한다는 건 가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소 배출이 공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Emission of CO2 must have a price. A price on CO2 that incentivizes consumer, producers and innovators to choose the clean technologies. 그런 제도나 법을 갖고 탄소 배출을 조금 빨리 진행을 시키자. 그러니까 탈탄소를 빨리 하자는 거죠. 이제 그런 유럽형의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 꼭 미국형이라고 기술 중심의 방법은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탄소를 줄이는 게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강제로 세금을 매긴다거나 사회적 비용이 크니 조금 기술에 조금 더 의존해서 기술 개발이 되면 뒤에 가서는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술 의존형이라 그럴까요? 일단 보면 2018년부터 파란색은 초반부터 빨리 일단 줄이자. 일단 네. 줄이고 보자라는 것 네. 같고 빨간색은 좀 서서히 사람들이 이거 충격을 좀 덜하게 네.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빨간색의 전제는 기술이 아주 혁신적으로 가야 되겠죠. 중요한 건 쌤 그렇다면 요 두 가지 미국형 기술 방법하고 유럽형 정책 중에서 쌤은 적절하게 그 두 개를 섞자 이런 말씀 말고 좀 어느 쪽으로 가야 이게 조금 더 저는 제 백그라운드는 경제인데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느 경로냐고 물어보면 전 미국형입니다. 저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도 기술이 굉장히 좀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희는 기술 중심의 어떤 경로를 찾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도 개인적인 생각이 나는데 정책 중심은 결국에는 우리 보고 쓰는 걸 쓰지 말라고 하고 경제 성장도 하지 좀 줄이고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예를 들면은 단전을 하겠다. 그러면은 쌤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엔 우리가 이 기술로 해내야 되는데 뭐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라던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건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